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벌어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와 스토킹 처벌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볼까요? 진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얼마 전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재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112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불이 났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성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네. 그 후에 경찰이 방화 또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이게 신상 공개를 결정한 거죠? 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에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그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된 범죄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던데요. 실제로 경찰이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죠? 네, 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길이 34cm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 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점과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계획된 범죄인지 아니면 일명 묻지마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비슷한 형식의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좀 시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범죄들이 연이어서 좀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시의 한 양로원에서는 70대 노인이 다른 노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서울 성북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길을 지나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60대 경비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 묻지마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대다수의 가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다가 불특정 다수나 사회를 향해서 분풀이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주 사건의 가해자 안인득도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공격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논란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좀 신고가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인득은 올해에만 7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7번의 기회를 무시한 셈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찰 대응을 좀 질타했는데요. 안인득은 그 전에도 경찰에 여러 번 신고될 정도로 폭력성이 좀 짙었다고요. 네,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안인득의 집 바로 위층에 살다가 이번에 흉기에 찔려서 숨진 최 모양도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와서 가족들이 얼마 전에 집 앞에다가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의 위협적인 행동과 난동은 고스란히 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살해된 최양에게 특히나 위협을 더 가한 건가요? 네, 하교 후에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의 뒤를 쫓거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 등이 CCTV에 찍혀 있었고요.
아파트 관리소 측은 안인득이 숨진 최양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하굣길 등에 아파트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학생의 집까지 쫓아간다. 사실 이건 엄연히 스토킹 같은 행동인데요. 스토킹은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스토킹 끝에 최양은 숨졌지만 안인득을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어떤 법안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볼까요? 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서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네, 뭐 사실 지속적으로 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사건도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 간의 스토킹 범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을 두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스토킹 범죄를 넓게 해석할 경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관에도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잠정 조치를 두고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안인득이 숨진 최양을 스토킹한 거 말고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또 폭행을 또 가했다면서요? 네, 지난 1월에는 주민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하기도 했고요. 주민들과 관리소는 최근에도 계속된 위협과 난동으로 보름 전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민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화 살인 사건 당시에도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인득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포타운에 테이저건, 실탄까지 동원했지만 저항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만 15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검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됐을까요? 네, 경찰은 먼저 공포탄을 발포했지만 안인득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경찰은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안인득에게 테이저건이 전기 충격 침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흥분한 안인득이 흉기 한 자루를 던지면서 도발했고 경찰은 총기 사용 규칙에 따라서 되퇴부를 노리며 실탄을 발사했지만 그가 몸을 숨기면서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그 후 경찰이 추가로 실탄을 쏘려고 하자 남은 흉기마저 던지면서 저항했고요. 그렇게 안인득이 비무장 상태가 된 뒤에 장봉으로 제압해서 검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이 안인득이 흉기를 던지지 않았다면 대치 상태가 더 길어졌을 그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 좀 빠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포탄과 테이저건, 실탄을 사용했지만 흉기를 든 난동범을 즉각 제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응력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테이저건 무용지론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찰이 강력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테이저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네, 테이저건을 발사하면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되고 여기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서 쓰러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1월 암사역 칼부림 당시에도 14cm의 커터칼을 든 한모군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전극침이 제대로 꽂히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검거하는 상황이 좀 아쉽긴 했지만 검거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좀 여러 번 신고가 또 있었다고 하니까 미리 좀 더 강경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주민들도 경찰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린 점을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닌 듯이 과거에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과 보건당국에 허술한 대처를 꼬집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현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닌 듯이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자 그 관련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어떤 병입니까? 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습니다. 전 세계의 조현병 유병률은 1%로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안인득은 지난 2011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안인득의 이 정신병력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면 이 같은 참사를 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정신질환자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병력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센터가 모든 정신병력자를 관리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개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개인 동의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센터에 등록할 수 없어서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인득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네, 진주 건강복지센터 관리 대상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인득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인득의 친형에 따르면 여러 번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고했지만 안인득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감안해서 함부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찰 측에서도 이런 정신병력 같은 건 미리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 경찰의 사건 발생 처리 시스템으로는 정신병력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 출동 단계에서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파악하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다 쉽게 열람할 수도 없고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발생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런 당사자의 정신병력 같은 그런 의료 정보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이 범행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일단 안 된 상태에서는 환자 실태 파악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네, 유관기관들은 환자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퇴원 후 환자 동의가 있어야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환자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서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지역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을 장치는 없겠군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게 인권 문제가 걸려 있었군요. 네, 경찰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범인이나 용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환자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닌 득도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뭐 경찰이 범죄자의 정신병력 자체를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진주 방화 사건과 같은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긴 하네요. 네, 실제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격리하거나 집중 관리 대상에 넣는 데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지난 2017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인사건 당시 대한조현병학회에서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혹은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서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데다가 일반인의 범죄율보다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인권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악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좀 양날의 칼처럼 좀 어렵네요. 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거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단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좀 강구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돼서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데요. 또 112나 119 등에 신고하면 진단과 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 협조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두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경찰, 소방서와 함께 현장을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응급개입팀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의 안정을 유도하며 상황을 막게 됩니다. 네, 뭐 언제고 사건 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 터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모두를 좀 경악해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